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상시국 TV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항상 심각한 문제들 빨리 알려드리는데요. 약 3년 전이죠. 3년 전, 나중에 날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일본 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겠다고 해양 경비대도 아닌 해군 구축함까지 보내서 북한 조난당했다는 북한 어선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 배의 선원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북송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말이죠. 지난 그날 어업감시선 함정에서 이제 실종돼서 북한으로 떠밀려 가지고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불태워서 잔혹하게 돌아가신 분, 그 문제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18명이나 19명쯤 타고 있었던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이 배는 그냥 보통 배가 아니에요. 북한 배는 어선이고 뭐고 무조건 군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좀 어선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배입니다. 이 배도 또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북한에는 나무 목선이 떠내려오는 수가 있지만은 FRP, 즉 우리나라 가벼운 함정을 만드는 FRP로 만든 그런 비교적 최신형 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아마 이 전투를 했겠죠. 싸워서 다 죽이고 2명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를 귀순해 옵니다. 즉 뭐냐, 지금은 한국하고 북한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 괴뢰군을 죽이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적군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규정돼서 북한으로 다시 송환된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언제 벌어진 거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도 12월 21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8년도 12월 21일 날 누가 대통령인지 알겠죠. 근데 왜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제 한국 배가 난파된 북한 어선을 구출하러 갔는데, 이렇게 어선을 구출하러 갔는데 일본 초계기들이 막 떠가지고 일본 초계기 PC-3 일본형 개량형이 떠가지고 몇 대가 떠가지고 막 한국 배에다 대고 막 근접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배 구조하는데 난파선 구조하는데 막 일본 군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 PC-3 초계기에 대해서 물론 한국의 이 해양 경비정 5001호가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삼봉호인가 삼봉호라고 해야 되나? 일단 뉴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말이죠. 삼봉함입니다. 삼봉함 하고 5,000톤급 삼봉함하고 광개토 대왕함.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함인 구축함 광개토항이 어디로 들어가냐? 일본 해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북한 어선이나 함정이나 아무튼 난파선이 생기면은 우리나라 해역이라도 일본 배가 출동하기가 더 빠를 것 같으면은 일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배 좀 구해달라. 이 사람들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우리나라
오초토쿠 경비정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그 외에 또 함선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세 척이에요. 사실은 이 보조함이 들어갑니다. 이 보조해주는 공급해주는 배가 또 들어가면서 관계토항 구축함이 들어가니까 어디였냐면 거기가 바로 이제 노토한 5호기, 노토한 5호기라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수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상 일본 영토, 그러니까 해양이죠. 일본 영토로 명기되어 있는 곳입니다. 곧 한국 군함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전쟁을 선포한 거랑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윤석열 정부도 싫어할까요? 이런 걸 못 밝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 일본에 대해서 전쟁 선포, 선전포고를 한 거 수준의 침공행위를 했던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일본이 흥분하고 난리를 막 치는데 미국이 일본을 간신히 지금 말리고 있어서 무마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기하면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고 고개를 완전히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놈들이 또 뭐 미치광이처럼 이거 갖고 시비 걸면서 광란을 떨고 외교적 공격을 해야 될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 이야기를 갖다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풀지 못하면 미래에 한미간이 아니라 한일 간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번에 2022년 6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같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소미아 거부는 물론이고 일본에서 지소미아를 다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부도 했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둘만이 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하기 싫다, 할 의미 없다, 할 필요 없다, 안 하겠다, 싫다, 그렇게 명백히 얘기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일본이 적으로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일하고 러시아, 중공 사이에서의 참 묘한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나토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어요. 일본은 나토에 가입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한국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토한 도끼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일본으로 탈출 시도에 거의 성공했으리라고 보는 북한 어선을 누구의 명령을 받고 군함을 급파해서 위험하고 긴박하게 일본 영해까지 보내서 한국군 구축함에서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 PC-3 초계기에 발사함으로 인해서, 이건 전쟁 행위거든요. 이건 선전포고거든요. 그 행위를 만들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지금 나토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과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랑 더 사이가 좋은가, 아니면 러시아랑 사이가 더 좋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비난의 소리를 막 저한테 퍼부을 수도 있긴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잘란스키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국회에 호소를 할 때도 그렇고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이 반성이 못 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수많은 돈과 여러 가지를 핵포기를 통해서 얻은 기회가 많았는데 자기네 나라가 발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린 지가 얼마 안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한테 잘해준 거는 러시아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가. 왜? 제가 항상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중공의 대양 함대가 이룩됐다는 건데요. 중국의 대양 함대는 바로 뭐로 시작하느냐?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착륙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이착륙할 수 있는 공군기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대양 해군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랴오닝호라는 그 항공모함이 어디서 온 거냐? 중국에서 만든 거냐? 그게 아니란 거죠.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개방됐을 때, 소련 연방이 망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합니다. 만들다가 이게 포기된 항공모함이 2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었으니까 소련에서 만든 거죠. 그 한국에서 만들던 항공모함 2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크함이라는 항공모함이에요. 그 바라크함이 거의 그냥 사용도 못하고 고초처럼 썩어가니까 대한민국에서 뭘 요청했냐면 그 배를 우리 대한민국에 좀 팔아라. 우리가 사올 테니까. 우리가 사서 항공모함을 개조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거절당합니다. 싫어. 한국 안 줘. 너희한테는 못 팔아. 그러놓고 어디에 팔았는지 알아요? 중공한테 팔은 거예요. 중공한테 팔아서 그것이 바로 바라크함이 개조가 돼서 랴오닝호라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지금 세 척째인데 첫 번째 항공모함이 돼서 중국의 대양 해군을 이루었고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의 항공모함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분들도 이 정도쯤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보세요. 사자 이제 안보 대화, 단순히 이제 쿼드라고 해요. 쿼드라고 얘기하죠. 쿼드라는 게 이제 2007년도부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사자 안보 대화 또는 단순히 2007년도부터 군사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된 게 쿼드인데요. 보세요.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는 투표를 했을 때 말이죠. 기권한 나라들이 있어요. 거부한 나라도 있고. 기권한 나라 중에서는 중국이 있고요. 중국은 계속 기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걸, 러시아를 규제하는 것에 기권을 합니다. 기권을 하자마자 대한민국이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번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기권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동참하는 아주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요, 미리 미국과 미리 협의만 됐어도 우리나라가 사실 이걸 기권을 했어도 전 세계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미국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보세요. 쿼드에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죠.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권했어요. 아직도 기권 상태로 있어요. 중국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막 난리치고 인도를 제재할까요? 인도 제재 전혀 안 합니다. 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인도를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 욕하지 마라. 인도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인도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랑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의 러시아와의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인도만은 건들지 마라. 인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놔둬줘라. 그 얘기는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다는 여기서 생각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요. 일본은 말이죠. 주적이 어디입니까? 일본은 주적이 러시아 소련이에요. 주적이. 그리고 중국하고는 철천지 앙숙이에요. 서로 못 죽여서 난리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주적이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러시아 소련이 아니고 지금 중공이에요. 중국 시진핑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러시아랑 상대적으로 물밑작업 뭐로 여러 가지로 안보 경제 외교상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더 친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는 걸 우리나라가 기권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한국 나쁜 새끼들, 배신자들, 죽일 놈들 너희랑 이제 상관 안 해 하는 얘기를 러시아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갖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일본이 갖지 못한 그런 위치예요. 확고한 위치예요.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다면 충분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리 협의를 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상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어도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다 못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인도처럼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존재. 자, 아무튼 3년 전 일본 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면서 해양 경비대뿐만 아니라 해군 구축함, 즉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한다는 이유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한테 제가 요구하는 바예요. 윤석열 정부한테. 과연 이 문제부터 해결해요. 지금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빨리 알아내고 빨리 이 국정원 자료권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란 말입니다. 그때 구조하겠다는 명분하에 납포한 북한 어선인지 뭔지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어선하고 그 승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북한에 넘겼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라 이겁니다. 내놔라. 이걸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그 당시 의심되는 게 뭐였냐면요. 이 배는요. 북한 어선이라고 추정되기보다는 북한 배였어요. 북한 배였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하지 않으면 잡혀서 처형당할 사람들이었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서 일본 땅에 거의 다 일본에 다 도착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일본에 안착해서 일본에 가서 모든 정보를 내놓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자유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전에 잡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아주 엄청난 아주 세상에서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데만 자꾸 그 우리나라 그 공무원하고 16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토한 도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 아무튼
이건 또 지소미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소미아하고. 아무튼 이 사건은 2018년 12월 21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 영해로 들어간 북한 배를 갖다가 우리나라 군함이 가서 체포해온 사건이죠. 그것도 그것 항의하는 일본 초계기가 왔을 때 거기다가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조준했기 때문에 전쟁 선포를 한 행위가 지금 비밀로 묻혀져 있는 사건입니다. 지소미아 하면 아시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이거 역사는 이제 2016년 11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보 협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2019년도 8월 22일 날, 2019년 8월 22일 날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장하다가 드디어 파기를 합니다. 연장을 하다가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당시 뉴스 제가 관계투합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군함이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를 사격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던 중에 생긴 일이라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가 어제 오후 3시 동해 상공에서 한국군 함정으로부터 사격용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초래할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2013년 센가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군과는 레이더 겨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한국과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키타가와 공사도 한국 외교부 동북아 심의관에게 또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은 국방부 동북아과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으며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11시간 동안 북한 조난 선박을 찾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파고가 높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를 돌렸고 이 와중에 근처에 있던 일본 초계기가 사격 관할용 레이더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이미 설명했는데 일본이 불필요하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며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자료도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일본에서 제시한 그 항의죠. 일본에서 북한 어선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어선 탐지를 위해서 레이더를 한국 배가 작동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초계기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한국 군함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 즉 처음부터 어선 탐지 목적이 아니라 일본 초계기를 상대로 작동한 것이라고 일본이 주장합니다. 구축한 관계토항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군함 삼봉호 5001호도 현장에 있었다. 5001호가 초계정이 이게 그나마 이 해양 경찰 배라도 일본 협조를 받고 들어가도 됐었던 거죠. 그리고 충분한 거죠. 일본 초계기는 국제법에 의한 고도 비행 준수, 즉 한국 측 저공 위험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국 구축함이 계속해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작동했고, 일본 초계기는 FC 위협에 대해 VHF 긴급 주파수로
통신 시도를 했으나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일본 초계기가 FC 위협에 대해서 국제 VHF 주파수로 통신을 시도했으나 한국 측에서는 묵살을 했습니다. 향후 일본 측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어째서 한국 군함이 일본 영해까지 들어갔어야 했는가? 어째서 한국 선박 탐지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어째서 일본 영해에서 일본 초계기를 위협해야 할 이유가 과연 북한하고 무관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일본이 3차례에 걸쳐서 통신을 시도했는데 왜 묵살을 했는가? 그 다음에 북한 선박과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 문제였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보시고 한번 이 문제는 첫 번째 그 19명이 탄 배로 추정되는 배에서 2명의 전사가 이 배를 장악하고 나머지 북한군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가 테러, 범죄, 살인범으로 북한으로 북송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어선 감시 선을 타는 공무원분이 배 물에 빠져서 북한 해안으로 갔을 때 왜 그분을 구해내지 않고 거기서 잔혹하게 불에 타 죽게끔 만들고 또 마치 월북을 시도한 거냥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명예를 몰아붙이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2019년 12월에 우리나라 군함이 일본 해역에 들어가서 전쟁 선포, 즉 선전포고 전쟁 행위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도 그 사실에 대한 그 외에 그 정도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북한 선박을 끌고 다시 와야 됐었던가. 일본으로 가려는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북한 선박과 선원들을 왜 우리나라 구축함이 가서 데려왔어야 되는지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더 심각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성환이었습니다.